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이젠 좀 날이 풀려가지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화창한 날씨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매불망 이 봄이 확 좀 제대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겨울 암만 생각해봐도 왜 이렇게 춥고 길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왜? 또 내가 출장 자주 보내서 힘들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 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좀 찔리시나 봐요. 아주 투정 부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봄이 좀 진짜 제대로 와서 좀 꽃도 피고 새가 지저귀는 그런 곳에서 봄을 좀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김 과장님 마음에 돌 던지는 소리 같아 조금 미안하지만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어제로요? 아니 왜? 이유가 뭔가요? 매일 70여 종의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쯤엔 전 세계 생물종의 15에서 37%가 멸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멸종위종을 복원하는 일은 단순한 생태계 복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문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되살리기 위한 멸종 위기종 복원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황새공원에서 천연기념물 황새를 야생에 복원하고 있는 황새엄마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 복원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멸종위종을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멸종위종 지킴이 장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계와 관련해서 큰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었어요. 김 과장님, 꿀벌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꿀과 뭐 프로폴리스 입에 달고 사는데 이게 뭐 전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박사님, 대체 그 많던 그 꿀벌들이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현상은 2006년 11월 미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보고된 이후에 매년 28.7%의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꿀벌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60억 마리에 해당하는 꿀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원인은 연구 중인데 드론에 의한 이런 농약 살포라든가 또는 질병 또는 기후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꿀벌 한 종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100대 주요 작물의 70%가 수분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인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꿀벌의 멸종 이후에 해마다 영양실조로 약 140만 명의 사망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꿀벌 생각하면은 되게 작잖아요. 한낱 작은 곤충이 뭐 사라지면 어때? 근데 지금 뭐 사라지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꿀벌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생물들이 이미 멸종이 됐거나 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혹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생물은 다양하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죠. 네, 생물 다양성은 말 그대로 종이 다양하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또 종이 살아가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생태계 다양성과 또 종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다양성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태계 안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생태계 특성상 다양성이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아니 얼마나 줄어들고 있길래 그런 걱정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유엔산하 생물 다양성 기구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의 동식물 약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에 멸종 위기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밝혔고요. 이는 지난 인류 역사 중 멸종한 동식물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들 짐작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그다음에 기후 변화, 또 오염, 침입 외래종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멸종 위기종이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는 불과 92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282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세 3배나 배나. 늘었습니다. 예, 굉장하죠. 네. 여기서 제가 막간으로 잠깐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퀴즈 오랜만인데요. 네. 4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요. 네. 멸종위기종이 아닌 생물종은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냥, 사냥. 네. 2번 맹꽁이, 3번 소똥구리, 4번 삭. 정답은 저는 1번일 것 같아요. 사냥. 사냥. 사냥은 그래도 양은 좀 많지 않나? 저는 맹꽁이로 가겠습니다. 뭔가 맹꽁이는 그래도 멸종위기종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맹꽁이. 저는 그러면 4번 삭으로 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에요? 소똥? 소똥구리. 네, 모두 다 멸종위기종이에요. 4개 다. 네. 심각한데요? 네. 아니, 흔하게- 맹꽁이도 멸종위기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 맹꽁이는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 놀릴 때 아니 맹꽁이 같은 녀석 이렇게 하고 많이 놀렸는데요. 예. 맹꽁이 같은 녀석 하는데 굳이 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 괜히 기분 나쁜데 이거. 아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 아니 대표님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런데 보통 나. 그렇죠. 네. 잠깐. 지금 제 친구들이 말이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지 지금 막 구조 신호를 막 보내고 있어요. 혹시 이 소리 안 들리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황색이 좀 더 가까이 보려면 은폐가 기본이 목소리도 좀 낮추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지구상에 워낙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지구상의 거대한 생태계는 하나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톱니바퀴 이가 하나 빠지면 그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되면 불균형으로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 종들이 또 있습니다. 핵심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종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죠. 그 중에 예로 해달을 들 수 있는데요. 1970년대 초에 모피 사냥 때문에 알래스카의 한 섬에서 해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해달이 사라지면서 성게가 많아지고 그리고 다시마 숲이 훼손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생물들까지 자취를 감추는 일이 생긴 거죠. 연쇄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는군요. 네. 그리고 다시마는 잘 아시겠지만 네. 바닷속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해양 생물에게 산란장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그런 다시마가 사라지게 되면서 바다의 유속도 빨라지고 이산화 농도도 높아지고 또 해양이 산성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또 조개와 물고기들의 산란장이 사라지면서 점점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이 생태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일종의 작은 생태계 아닌가요? 제가 없으면 방송이 안 돌아가잖아요. 본인 지금 뭐 존재감을 그건 어필하는 중요하다, 생태계.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생태계하면 또 먹이 사슬이잖아요. 여기 네. 최상위 포식자, 그렇죠? 중간 포식자, 그- 최하위 포식자 잡아 먹어야지. 그 먹히는 역할. 그치. 두 분 오늘 이렇게 티격태격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 더 늦기 전에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종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 환경부에서는 보건이 시급하고 보건 가능성이 큰 25종을 우선 보건 대상종으로 선정해서 2027년까지 보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종 중에는 반달가슴곰, 사냥, 저새, 여울마자, 금개구리, 소똥구리, 참달팽이, 나도풍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우아한 날개치, 긴 다리와 고고한 자태 주인공, 보도에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김과장입니다. 모름지기 스산하고 외로운 겨울은 이 남자의 계절. 나는야 고독을 씹는 고심남.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감독님이 된 거 아니죠? 고심남의 분위기를 깨는 소리의 정체는? 저기 무슨 엄청 큰 새가 있는데 저 무슨 새지? 아, 그건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두루미인가? 예, 황새예요. 황새요. 깜짝이야. 저는 예산황새공원에 황새 연구하고 있는 황새연구원 김수경입니다. 아, 황새요. 그 황새라고 하시면 그 옛날에 보면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확 찢어진다. 그 속담의 그 황새. 그 황새입니다. 와, 자태가 아주 늠름합니다. 그렇죠. 황새는요,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조류입니다. 근데 아까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던데 그게 지금 황새가 내는 소리예요? 경운기 소리처럼 따다다 거리죠. 모타 소리 같죠? 네. 네, 황새가 내는 소리입니다. 아. 황새는 올 대로 소리를 내지 않고 부리를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를 낸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저 따다다닥 소리 나는 게 저한테 이게 고해를 하는 그런 시그널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낯선 사람이 자기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알리는, 들어오지 말라. 영역을 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 그래도 저는 황새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나, 딱 두 마리가 있는데, 예산 황새공원은 멸종된 국내 황새의 전문적인 복원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이 황새가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저희 여기 87마리. 에? 87마리요? 황새는 국내에서 1971년 이후 멸종됐다가 많은 복원 노력 끝에 2015년 14마리의 황새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8마리가 방사됐는데요. 이후 매년 황새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12마리 정도로 황새를 방사했고요. 그중에 생존 추정되는 황새가 116마리입니다. 저희가 황새의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마침 저희가 먹이 줄 시간이에요. 아, 잘 먹어야죠. 먹이 주는 거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아유, 뭐 맡기만 주십시오. 제가 갯벌에서도 한번 기어다녀보고 소똥도 치워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시전, 이판사판, 공사판 뭐 다 겪어봤어요. 맡겨만 주세요. 또 다른 도전인데요. 추어탕 맛집이에요. 미꾸라지가 엄청 많네요. 황새한테 공급하는 먹이 중에 하나고요. 네, 저희가 미꾸라지, 정갱이, 붕어를 일주일에 나눠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미꾸라지 양은 약 400g. 식성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이 미꾸라지들이 힘도 얼마나 좋던지. 87마리 황새 식구들의 식사 준비도 만만치 않겠죠? 황새들아, 기다려라. 엉아가 날아간다. 진짜 많다. 팀장님, 지금 몇 마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11마리가 계류되어 있고요. 예. 이쪽 장은 사회화 사육장이라고 해서 이제 번식할 수 있는 개체들을 이제 확인하는 곳입니다. 아, 번식하려면 또 미꾸라지 먹고 힘 많이 내야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갑자기. 국내 AI가 발생을 해서 이제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과장님은 여기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지켜볼 수는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밖에서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마음만 함께 할게요. 그냥 물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살아있는 미꾸라지는 말이죠. 사육장 황새들의 사냥 연습으로는 딱이거든요. 와, 진짜 잘 잡는다. 잘 먹죠? 네. 진짜 잘 먹어요. 아, 지금 사람의 인기척에 놀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멀찍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뭐 그냥 부리를 부박죽 부리를 그냥 받고 지금 추어탕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 사냥 훈련을 통해 황새들은 야생에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제 눈에 무언가 포착되는데요. 황새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데일밴드처럼 이렇게 붙여놨던데 어디 아픈 애들이에요? 아, 그거는 밴드가 아니고요. 네. 저희 황새의 가락지입니다. 가락지? 네네. 그게 뭐예요? 이것은
황새 개체별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달리 가락지 번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체 식별된 황새들은 복원 1세대부터 현재까지 가계도를 통해 관리하는데요. 황새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황새 번식쌍을 형성할 때 근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근친이 될 경우에 열성 유전자가 유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계도를 근거로 해서 번진도를 분석을 해서 번식쌍을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황새들이 야생으로 방사됩니다. 야생으로 돌아간 황새들의 생존 여부나 생활 지역, 국내 월동 개체 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아, 박사님. 오, 지금 뭐 화면에 뭐가 지금 되게 뭐가 많은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거는 황새 발신기를 등에 부착한 GPS 발신기를 관찰하는 사이트입니다. 아, GPS.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추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얘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박사님 어떻게 지금 황새들의 실시간 위치 좀 파악이 됩니까? 예, 오후 1시에 들어와 있던 위치는 지금 들어와서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박사님. 황새처럼 빠르게 날아가 주세요. 출발! 저기 황새가 있습니다. 지금 걸어다니고 있어요. 저 멀리 보이시나요? 오, 보여. 예.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저 두 마리 같이 있네. 차로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이동했는데요. 박사님, 지금 저 두 마리가 지금 그 자연 방사된 황새 맞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조금 더 가까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예요? 아이, 김 과장? 지금 그 누구도 못 알아본다고요. 쉿. 아직 안 갔죠? 뭐 하시는 거죠? 황새를 좀 더 가까이 보려면 은폐, 엄폐가 기본이에요. 목소리도 좀 낮추세요. 야생 조류 탐조의 기본, 바로 위장이죠. 제가 바로 준비된 김 과장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저 황새들이 지금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요. 잠깐만. 제가 황새랑 직접 한번 소통해 볼게요. 계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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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황새 부리 소리를 내봤는데 별 반응이 없네요. 이젠 진짜 그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 왜 여기서 겨울을 보냈나요? 예상군에 있는 개체들은 번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황새 번식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둥지를 지었고 새끼를 낳았던 그 둥지 주변을 잘 벗어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겨울철 북쪽에서 내려온 철새 황새와 방사한 국내 황새가 만나서 함께 겨울을 보낸 다음 철새 황새는 다시 돌아가고 국내 황새는 텃새처럼 한국에 머문다고 합니다. 황새가 살기 좋은 환경은 농경지가 잘 발달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천이 있고 세 번째로는 얼지 않는 물이 있는 지역이면 아주 살기 좋습니다. 2016년부터 야생에서 번식을 시작했고요. 2022년 작년까지 총 10쌍의 황새들이 자연에서 번식을 성공하였습니다.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황새가 돌아온 건 단순히 한 생물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박사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황새 복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우리 박사님들이 또 열심히 해내고 계신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앉으세요.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황새야, 오늘 비록 너와의 소통은 실패했지만 너의 그 드넓은 날개짓으로 대한민국 하늘을 뒤덮는 날을 기대할게. 그때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니? 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황새가 한가롭게 먹이도 먹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 보니까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돌아와준 황새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속담뿐만 아니라 뭐 전래동화, 뭐 옛날 이야기에 등장할 만큼 자,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 민족과 굉장히 가까웠던 새거든요. 얘네들이 딱 돌아왔다는 거 그냥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 박사님, 이 황새의 귀환이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황새가 우리 가까이 돌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태적인 가치가 일단 있습니다. 황새는 습지 생태계, 즉 논이나 하천 같은 물이 고인 그런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황새가 사는 곳은 개구리, 물고기, 뱀 이런 다양한 생물종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새를 복원한다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문화적 가치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황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트는 그런 마을을 부자가 된다, 부자 동네가 된다, 길조다, 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했는데요. 사람과 황새가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회복, 예, 그런 것들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황새 비행하는 거 제 머리 위로 날아갔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반도 좀 곳곳을 날아다니는 황새가 좀 잘 정착을 해가지고 뭐 우리 집 주변 뭐 하천이라든지 논두렁, 밭두렁 약간 그 유비쿼터스적으로다가 좀 언제 어디서든지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장금희 박사님이 계신 국립생태원 멸종 위기종 복원센터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요 업무는 멸종위기종 생태조사, 뭐 분포조사 또는 증식이나 복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예,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식지 보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새 보니까 너무 애틋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그렇게 수많은 동식물들을 복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많은 동식물들 중에서 기억이 남는 생물종이 있을까요? 오, 이거 임팩트가 있었던.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센터에 처음 이제 입사하고 연구했던 첫 대상종이 참달팽이입니다. 참달팽이요? 예, 참달팽이 저한테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 멸종위기종 2급이면서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라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종이 됩니다. 참달팽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도까지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홍도까지 가려면 일단 목포까지 차로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이동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여객선으로 한 3시간을 또 이동을 해야지만 홍도에 도착할 수 있는데 만나기가 만만치 않으셨네요. 네,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참달팽이를 홍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또 길이 워낙 멀다 보니까 참달팽이 이동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또 멀미를 할까 봐 네,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어가면서 또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습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도 주워가면서 네, 그렇게 애지중지 모셔왔습니다. 잠깐만요. 달팽이도 멀미를 하나요? 추측이죠. 네, 엄마 같은 마음으로 혹시나 중간에 살피면서 센터로 도입을 했는데 도입 이후에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활동성도 굉장히 줄어들고 또 먹이 활동도 그렇게 신통치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짝짓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적절한 사육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2021년에 참달팽이가 첫 알을 낳으면서 인공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이야, 진짜 무슨 대하 드라마 한 편. 맞아요. 감동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자연 방사를 하신 거예요? 네, 작년이죠. 22년 7월에 참달팽이 20개체를 원래 살고 있던 홍도에다가 자연 방사를 했습니다. 근데 걔네 그냥 보내면 또 안 되지 않아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려면. 네,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참달팽이 폐각에다가 피택이라고 하는 무인 개체 식별 장치를 저희가 삽입을 해서 예, 지금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새 다리에 묶었던 것처럼. 네, 비슷한 거. 가락지처럼. 네, 맞아요. 네. 예, 뭔가 달팽이 엄마의 좌충우돌 모험기를 지금 잠깐 들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달팽이 엄마라면 우리 장 박사님께서 또 옆에 계시는 김수경 박사님께서는 황새 엄마시잖아요. 황새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힘드셨을까 또 궁금해요. 네, 높은 나무에 둥지를 트는 습성 때문에 전봇대나 또는 송전탑에 둥지를 이제 틀다가 감전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매우 안타까웠던 일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한 덫에 발이 걸려서 다리가 부러지는 절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자유롭게 날던 황새가 사육장에 좁은 사육장에 갇혀서 이렇게 사육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고. 네.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뿌듯했던 사례들도 있는데요. 네. 방사를 한 세대가 1세대인데 그 자손들이 야생에서 태어나면 2세대가 되는데요. 2세대, 3세대, 4세대가 탄생을 했는데요. 4세대까지? 예. 그런 새들은 사육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새죠. 네. 오로지 어미와 자연 속에서 살아온 그런 새인데요. 그런 새가 대만, 중국, 러시아까지 스스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러시아, 중국 친구들을 사귀어서 무리를 이뤄서 철새 무리를 이뤄서 함께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요. 네. 또 작년에는 국제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한국에서 방사한 수컷 황새와 러시아나 중국에서 온 가락지가 없는 야생 황새가 만나서 교미까지 하고 알도 하나 낳았었어요. 안타깝게 부화는 못했지만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알아서 올해는 척척 잘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네. 아니 지금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황새랑 달팽이 얘기하실 때마다 엄마 미소가 쫙 지어지면서 아니 방금은 약간 자식을 유학 보낼 거죠. 러시아, 중국 친구들 사귀고 네. 또 결혼까지 이렇게 되게 뿌듯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엔돌핀이 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종들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보호종, 지표종, 뭐 좀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가보호종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국가보호종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우선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1989년 92종을 처음 지정한 이래 멸종위종 수가 계속 늘어나서 2023년 282종이 지정되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요. 1급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68종이 지정되어 있고요. 2급은 현재의 위험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214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멸종위종 포획, 채취, 훼손에 관한 각종 금지 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해 크게 4개의 유형인 동물, 식물, 지질과 강물,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우리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22년 기준 476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멸종위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국가보호종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달가슴곰, 독수리, 수달, 꼬치동작의 장수하늘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며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 88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멸종위기종이면서 해양보호생물인 종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큰바다사자, 넓적부리 도요, 나팔, 고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식물은 총 217종, 특산식물은 328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멸종위기종을 지정하는 국제적 기준을 좀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자연을 관리하고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존연맹인 IUCN에서는 2년에서 5년마다 생물종의 멸종위기 정도를 평가하여 멸종위기 생물의 현황과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 목록인 레드리스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절멸, 야생절멸, 절멸위급, 절멸위기 등 멸종위기 생물의 현황과 위험 정도를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멸종동물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 독도강치가 있습니다. 독도강치는 독도에서 서식하는 바다사자인데요. 한때 개체수가 4만여 마리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되었습니다. 한번 줄어든 개체수는 다시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1994년 IUCN이 최종 멸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때 동해의 상징인 독도강치가 멸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멸종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이 시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황새, 참달팽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외에 또 복원 작업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김 박사님. 네, 황새보다 더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진 게 바로 반달가슴곰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지리산. 네. 2004년도에 한반도 혈통이랑 유전적으로 유사한 러시아 반달가슴곰을 들여와서 야생에서 증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19년째입니다. 그런데 방사 4세대가 작년에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9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이죠. 네. 네,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종 복원이 이뤄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과정으로 복원이 되는구나라고 어렴풋이 좀 생각은 했는데 정확한 절차나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종 복원 과정은 분류군이나 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복원 대상종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국내에서 만약 샘플링을 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유전 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혈통 관리가 되어 있는 종을 저희가 해외에서 샘플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센터에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별 이제 맞춤형 사육 시설 안에서 사육을 하게 되고 또 인공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인공 증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육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또 인공 증식 기술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개체가 이렇게 많이 증식이 되게 되면 또 원서식지로 저희가 방사를 해야 되는데 방사 이전에 서식지 조사라든지 또 위험 요인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방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사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방사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김 과장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황새의 가락지, 그다음에 참달팽이 그 몸에 끼우는 게 피택이라고 하셨죠? 피택?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그 개체 식별 추적기를 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 복원할 때도 이렇게 피택이나 뭐 가락지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쓰이는 뭐 장치나 어떤 그런 기구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방사된 생물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서식지를 좋아하는지 또 어떠한 서식지에서 서식을 하는지 계절별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서식지 관리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된 황새들한테는 저희가 60g 정도의 작은 발신기를 GPS 발신기를 달아주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되어서 오차 범위가 20m 이내에 그런 GPS 발신기를 이제 달아주는데요. 신뢰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센터에서는 포유류를 대상으로 해서 야생동물 모니터링 자동화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야생에서 동물을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무선 센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센터 내에 있는 서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또 대용량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송이 되게 되겠죠. 수집된 대용량의 이미지와 영상 자료를 AI 기술을 적용한 딥러닝 방식으로 자동 분석해주는 기술인데요. 네. 그 많은 양의 사진과 또 빠르게 분석해주기 때문에 멸종위종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ASF나 대형 산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분과 같은 많은 분들의 정성, 또 열정, 진화하는 과학기술의 도움 덕분에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앞으로 도착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 메시지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멸종위기 복원에 관한 궁금증들 어떤 질문들 도착했는지 들어볼까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호박 속에 있던 모기한테서 공룡의 피를 뽑아 공룡을 복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눈앞에서 공룡도 직접 보고 와,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가능한 일인가요? 언젠가 국도로 운전하다가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 흔한 편이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저도 참 재밌게 봤던, 모두가 재밌게 봤던 그 주라기 공원 보면요.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던 모기가 화석화된 거를, 그 호박,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공룡의 피를 채취해서 DNA를 복제해서 공룡을 복원한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고작 68만 년입니다. 그리고 1000년 정도 지나면 DNA의 75%가 소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난 DNA를 추출을 해서 복원을 이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모기가 흡혈한 피 안에는 다양한 생물종의 피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섞여 있다 보니까 오염되고 또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하기 위해서 원하는 생물종을 찾아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사실 고라니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멸종위기종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냐? 이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흔한데. 고라니는 그렇죠. 예. 혹시 고라니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고라니들이 그 우는 소리, 그거 있는데. 네.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요? 고라니? 저는 잘 몰라가지고. 몰라서. 진짜 해주셨어요.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치약 등급으로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종이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 90%가 서식하고 있는데 최소한 10만에서 60만 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고라니를 잡아먹을 수 있는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같은 이제 상위 포식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라니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고라니는 이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로드킬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유해 야생 동물로 고라니를 지정했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된 이 고라니는 수렴이나 포획을 통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포획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고라니가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개체 수를 유지하면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쏭달쏭한 궁금증들 두 분께서 명쾌하게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거든요. 뭐죠? 두 분 매머드 아시죠? 매머드 뭐 알다마다요. 이게 대표님을 닮았.
대표님이 하시는 코끼리를 닮은 듯한 그리고 이제 털이 수북하게 덮여있는 맞아요. 그 고대 동물 그게 매머드인데 갑자기 매머드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정말 오래전에 멸종을 했던 매머드를 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멸종동물 복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맞죠, 박사님? 네, 그렇죠. 2027년 조지 처치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를 필두로 한 미국의 그 생명공학 기업에서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베리아 툰드라의 화석에 갇힌 매머드의 뼈와 그 사체에서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한 거죠. 연구팀이 매머드 잔해에서 추출한 DNA는 파편화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완전한 복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대신에 아시아 코끼리의 피부 세포를 채취해서 매머드 DNA 염기 서열의 공백을 메꾸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네. 사실상 매머드의 단종이 아니라 아시아 코끼리와 매머드의 혼종인 거죠. 세계 최초로 멸종동물 복원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페인에 살았던 사냥으로 커다란 뿔이 매력적인 피레네 아이펙스라고 1999년에 스페인 북부 국립공원의 마지막 피레네 아이펙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개체가 2000년에 사망하면서 공식적으로 멸종되었습니다. 마지막 피레네 아이펙스가 죽기 전에 과학자들이 피레네 아이펙스의 DNA를 동결시켰고 2003년에 이를 염소 자궁에 이식해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염소에다가요? 염소? 네. 염소가 대리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선천적 폐결핵으로 인해 태어난 지 7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멸종동물 복원 사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또 멸종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완전히 멸종했던 종을 잠시나마 다시 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복원 가능성이 있는 좀 생물들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저희가 복원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멸종위기 생물종을 복원하는 이 기술이나 연구도 너무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이라고 하면 애초에 멸종이 안 되도록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황새를 방사를 했을 때 사는 곳이 우리가 인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공간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 몇몇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을 분들이 함께 도와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미래까지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체의 중심이 아니라 서식지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로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멸종 위기종 복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환경 보호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두 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황새가 어느 정도 야생에서 번식을 하고 정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야생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서식지는 잘 보존하고 또 훼손된 서식지는 다시 복원시키는 일을 하면서 또 황새가 사는 지역들이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좀 황새가 도움이 되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먼 미래에 대손손 황새와 사람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계획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이 모두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 맞죠.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겠지만 어떤 정부나 환경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온 국민이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연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태계 질서와 원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먹거리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생생한 과학계 소식,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박창 현장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매년 버려지는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의 35%는 매립되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곤 하는데요. 연구진은 바로 이 플라스틱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폐플라스틱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해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소와 함께 14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는데요. 이때 생산되는 일산화탄소에 수증기를 가하면 수소가 탄생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폐플라스틱 17톤이면 수소 2톤 생산이 가능한데요. 무려 수소차 28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플라스틱의 재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반도체 부품의 핵심인 지라갈륨 전력소자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라갈륨 전력소자는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 부품인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언제까지고 해외에서 들여올 수만은 없잖아요. 전력소자 안에 부착된 4mm의 크기의 트랜지스터 하나가 100열등보다 높은 300W의 전력을 낼 수 있고요. 설계부터 공정, 측정, 포장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넘치다 못해 흘러내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불이 났을 때 외부의 유해가스를 차단해 대피할 수 있는 화장실 대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건물 밖이나 옥상으로 탈출하기 쉽지 않잖아요. 연구진은 이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술은 화재가 감지되면 화장실 문 표면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덕분에 수막이 형성되면서 표면 온도가 40도를 넘지 않습니다. 또 환기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문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아 질식 위험도 막을 수 있다는 점. 최대 1시간 동안 대피가 가능해 요양시설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기술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멸종위기종 복원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일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많은 꿈나무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예, 장 박사님. 일상적인 업무였는데 또 함께 얘기 나누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오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원래 있던 자연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자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수많은 생물들이 푸른 자연의 품속에서 정말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시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